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예, 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 두 패널의 직감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코너 한판 직감. 네, 두 번의 그 직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사 본능. 예측하는 시간인데. 자꾸 틀리던데. 저희 작가분들 좀 적어주셔서 다음 주에 들고 나서 패널 들고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제가 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직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지난주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어떠셨어요? 그 입당은 하신다는 거죠? 입당한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좀 바깥에 더 있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 철학 문제들 나눴는데 약간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자유란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식의 약간 시장 만능주의나 뭐 이른바 자유지상주의 이쪽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밖에 있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 밖에 있겠다고 한다면 입당 시기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언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안 하시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여지도 아니었고 계제도 아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11월 뭐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좀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봤거든요. 혹시 그 김종인 위원장 만나실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뭐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또 김종인 위원장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하게도. 아,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셨어요? 그 워낙 저희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가끔 밥을 먹는데 그분도 뭐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전화 오면 만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성애 소장은 만약 윤석열 총장을 만나면 어떤 질문이 제일 하고 싶으세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질문 별로 없고요. 만나신 분이 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철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철학이 중요하다 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것, 권력을 멈출 것, 어디에다 공권력을 쓸지에 대한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검찰총장식의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셨는지. 법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냐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법 철학 세미나에 참가했던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마쳤는데 그 부분은 정말 합의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할 때 그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헌법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나치 법학자였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박정희 때하고 그다음 전두환 때잖아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 칼 슈미트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허영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쪽으로 이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관념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의했던 건 바로 뭐냐면 운동권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옛날식이다. 거기에 이제 동의를 좀 했고요. 예. 아마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그 다음에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지, 법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법의 지배를 해야 되는데, 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법철학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진 작가님에게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만나자? 예. 저희 방송에 먼저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셔서 만나시라고 하세요. 따로 만나지 마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 지금 나와달라고. 근데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답 받으신 게 전혀 없네요. 지금 밖에 제작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좀 잡아주시고. 또 일각에서는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티를 아직 못 벗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또 그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또 모든 사안을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이었는데 뭐냐면 모든 사안을 수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이제 선관념이 바뀌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그거 기소도 못했다. 왜냐하면 옛날의 기준이라는 게 뭐 한거 불능 상태여야만 우리가 기소할 수 있었는데 선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든지 경제 사안도 이제 마찬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 경제를 해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관점이 보이는구나. 어떤 것은 수사의 문제고 어떤 것은 입법의 문제고 뭐 그런 재밌는 시각을 좀 얻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 경향신문 인터뷰 보면서 이제 검찰총장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깜짝 놀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8월 초에 그 이제 조국 장관 임명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휴가를 안 가면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휴가를 못 가서 억지로 휴가를 갔다는 그렇죠. 말씀을 그 하시는데 기사가 좀 화제가 됐죠.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구나. 하다못해 부장이 휴가 안 가면 이제 부원들 못 가는 그런 조직. 아니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팀끼리야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안 간다고 전국 전체 검사들이 검사가 문사를 못 본다? 가게 눈치를 된다는 본다? 것은 글쎄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요즘 국회도 의원 눈치 안 보고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그건 좀 생소하더라고요. 김성희 소장은 이제 의원 눈치 안 보고 이제 휴가 많이 가셨군요. 저는 이제 전혀 없어요. 저희는 2주씩 보내줘서 그냥 다녔습니다. 막. 예, 일단은 우리 그 진중권 작가님이 윤석열 총장과의 그 만남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모실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또 그 약간 비판적인 코멘트들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적인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 선을 긋는데 약간 이제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메시지라는 게 자칫 옛날식의 보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인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되면 180도 다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결정은 후보 자신이 내리는 것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직접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제가 또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자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저희가 그 세 번째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말 나온 김에 그 윤석열 총장 관련 주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감. 야권 주요 인사들과 회동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 정치 논란을 비롯해 대변인 사퇴, 처가 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밀당 중인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입당 여부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종인과 윤석열, 과연 두 사람은 언제 만날까요? 예. 들으신 것처럼 미리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고 저희가 출제했는데 세 번째에 출제한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씀 나눠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 잘 풀 분은 우리 진중권 작가이신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셨고 윤석열 전 총장을 이틀 연속 만나신 거잖아요. 두 사람 언제 만납니까? 그건 모르죠 저는. 근데 저는 시급하게 만나 뵙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권했고 왜냐하면은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전체 판세를 읽고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거의 유일하다시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도 약간 브레인들이 좀 보수 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과도하게. 왜냐하면 이분은 바깥에 있으면서 중도층을 포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중도층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다른 뭐랄까 영감의 원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강력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뵈라. 그리고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권했습니다. 직감 코너이기 때문에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애 소장 예측해 주세요. 언제 만납니까 두 분? 2주 안에. 2주 안에?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왜 우리 진정한 작가님들까지 숟가락에 2주 안에 2주 안에 그럼 7월 내에 왜 2주입니까? 일단 4월에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죠. 뭐 그때 얘기는 제3지대에서 한번 도모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피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당신에게 끌려다니고 싶진 않아요. 이런 의사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새가 붙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전체 감독을 맡을 거거든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으세요. 이준석 대표와 교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전 선수가 누구로 뛰던 스트라이커가 나오면 그 사람을 조련해서 경기에 이기면 된다고 본인이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명 중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두 분이서 편안하게 만나는 그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지금 4월에 만났으면 둘이 꼭 힘을 합쳐서 막 국민의힘을 깨고 우리가 제3지대에서 성공해서 막 대선을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얘기들을 주고받으려고 만나시긴 하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오래된 분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을 것인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2주 안에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좀 급박한 것 같거든요. 아, 바뀌신 겁니까? 그러면 2주 후에 만난다? 2주 후에? 한 달?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만난다? 네, 지금 급하긴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두 가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 여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80 먹은 그 나이 드신 그분 하나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선판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은 간단해. 그럼 경선하면 끝나면 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깥에 후보가 지금 4시 있고요. 그렇죠? 안에도 여럿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 그림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 보수의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드러나잖아요. 보수의 콘텐츠 부족이라는 게 이걸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채워줘야지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가 좀 적합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그분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이 네.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쯤 어떤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지는 않나도 반드시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애 소장은 2주 안에 진중권 작가는 한 달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주고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그 머릿속 안에 그 대선 시기 안에 이제 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머릿속에 굉장히 있고 또 대선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인서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지만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좀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은 저희 당 또는 엄청 훌륭한 좌장의 역할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예. 그 좌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인데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때 본인 옆에 앉아 있을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어떤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연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예. 바깥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밖에 있는 후보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당 안에서 경선을 하게 하는 게 이제 당연히 그의 과제인 거죠. 근데 예.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외부에 있는 후보들을 너무 눈독을 들일 필요 없고요. 내부에서 착실하게 하면 된다. 그런 그림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윤석열이란 엔진이 탐나는 거 아닙니까? 엔진만 하나 달랑 있는데 거기다 지금 바퀴 언제 끼고 드라이버까지 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도까지 그려주면 이 차가 갈 거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그렇게 안 하고도 안에 있는 훌륭한 승용차들, 승합차들, 버스들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에겐 제가 생각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인과 윤석열 언제 만날까? 자, 김성애 소장 2주 안에 진중권 작가 한 달 안에 만난다로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 큰 틀에서 보면 여가부 폐지를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보수적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처가 거의 17개, 18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습니다. 그럼 여가부 말고 또 이것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 정식 공약으로 채택될까요? 예, 이 주제 두 분이 최근 SNS에 가장 핫하게 올리는 주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국민의힘 대선 정식 공약이 될까요? 진중권 작가부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된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라는 것이 어떤 일관된 철학에서 나왔다라기보다도 지금 2030들이 특히 2030 남성들이 뭐예요 가장 입에 담아가지고 욕을 하는 그 부서가 사실은 여가부하고 통일부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확인된 2030의 그 열풍들 여기에 이제 몇몇 후보가 편승을 하려는 가운데서 벌어진 해프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뭐 약간 선동하는 건 쉬워도 이게 공약이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공당의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봅니다. 예. 관련해서 진 작가님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 그 토론 배틀의 약발이 떨어지니까 그 백투더 MB 했다. 이명박 대통령 전 시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부서를 폐지하자는 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폐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부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건데 이걸 왜 또다시 들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맥락은 그 정치적 거밖에 없거든요. 2030 그 열풍에 또다시 한번 올라타겠다라고 해서 뜨거운 감자를 다시 이제 꺼낸 거죠. 그러다가 유승민 뭐 의원은 계속 가고 있지만은 그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슬쩍 피하면서 이게 그냥 여성 혐오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부서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또 여성부냐? 뭐 예산도 뭐 얼마 안 쓰는 부서를 딱 찍었잖아요. 뭐 국토부를 없애자면 또 이해라도 되는데 여성부를 없애자라고 한다는 건 분명한 그 반여성주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슬쩍 통일부를 얹어서 그다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내 코드는 반여성주의, 뭐 여성 혐오 코드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정부론이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전선이 이제 본의 아니게 확대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정책 고민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당의 공약이 된다는 걸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다라는 게 진중권 작가의 전망. 자, 김성애 소장. 못하죠. 예. 이게 뭐 못합니까? 예, 뭐 꺼내볼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 이야기에다가 붙여서 여가부를 폐지한 다음에 거기서 중복된 예산을 아껴서 제대 장병을 지원하자라고 말을 한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상과적부를 폐지하자는 얘기에 유승민 의원의 얘기 이면에는 이것을 성평등위원회로 확대 재편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간의 업무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여가부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금 부별 협의가 잘 안 돼 갖고 과장급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8개 부처의 과장들이 모여서 여가부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차관급은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답답함으로 유승민 의원이 제기를 했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모두에다가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얘기 집어넣고 그걸로 전역 장병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두 가지 섞어서 했다는 자체는 이건 뭐 조금 전에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딱 그 코드대로 해서 20, 30대를 보고 한 얘기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그러고 나서 통일부 얘기 또 같이 붙여서 했는데 두 개 부처 예산 합치면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예, 전체 600조 중에서 300분의 1인가요? 400분의 1인가요? 이게 좀 논쟁할 주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분 공통적으로 이제 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헌 문제도 있거든요. 헌법상. 왜냐하면 이걸 갖다 외교부에서 다루자라고 하는데 그럼 북한은 외교가 필요한 외국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것들 충분히 검토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 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꺼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하태경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당내 경선으로는 득일 것이고요. 그 외엔 다 실이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 당내 경선을 위해 가지고 지지층이 필요하고 항상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엉뚱한 공약을 이제 내세운 거지만 당 전체로서 볼 때는 이게 보수의 컨텐츠가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는 이거 해당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하게 이기는 지지율에서 이기는 또 통계 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이 좀 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성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5%포인트 오르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1%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여성 갈라쳐가지고 떼내고,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게 만약에 자기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내서 갈라칠 수 있는 이슈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치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또는 여성 그중에서 또 여성들 다 내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란 속에 이제 나온 게 작은 정부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작은 정부론의 철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게 또 여야 막론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작은 정부론이라는 건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자유지상주의, 시장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버전이고 사실 대처리즘하고 뭡니까 레이거노믹스 때 나왔던 얘기고 이미 철진한 얘기입니다. 지금 합의는 뭐냐면 정부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절하면 된다 이런 건데 이걸 다시 이제 끄집어 들고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게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잖아요. 예, 특히 이런 사태에서는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은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한없이 고통을 받고 거기서 여기서 오히려 또 이런 국민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더 많이 벌거든요. 이럴 때 바로 국가 역할이 필요하고 뭐 재난지원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원을 한다든지 자영업자들 지원한다든지 이거 다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다 시장에 맡겨놓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꺼내기에 정세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정부 철학이다라는 지적. 김성애 소장. 뭐 같은 의미에서 이제 네오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아마 네오콘이 그 기성을 부려서 그때 그 생각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오콘이 군사력은 강화하고 정보는 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또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북한을 붕괴한 다음에 흡수통일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붕괴를 한 다음에 그 흡수통일을 해서 그 비용은 다 누가 감당하라고 지금 붕괴를 시킨 다음에 흡수통일을 합니까? 그런 식의 얕은 철학을 뭐 본인이 말하는 건 좋은데 당대표가 됐으면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묻고 나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즉각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가 드디어 좀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투더 MB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좀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계속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조언을 했거든요. 정치 공부를 좀 해라. 정치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학의 대표에게 빈곤이 이제 드러난 거고 지금 뭐 토론 배틀까지 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관심을 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가는데 6개월 있으면 또 토론 배틀을 또 할 거니까요. 근데 이제 토론 배틀이 한 번이니까 흥행하지 두 번째는 흥행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거는데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냐 이게 결국은 MBT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럼 보수가 과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 비전이 없다 보니까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만 60%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40%의 문제점이 있는데 60점이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기 단점들은 좀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게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해요. 이쯤 되면은 웬만한 정치인은 판단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그 당에서 회의하면서 또 한 번 또 얘기하고 하고 이러면 또 계속 랠리가 길어지면서 판이 길어지거든요. 접을 땐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공학적으로 코딩식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긴다 진다를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이게 붙었잖아요. 근데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뭡니까? 제가 저들이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른바 드립치는 데서 아니라. 그게 아니거든요. 내용상으로 누가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싸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긴 거죠. 예. 김성현 소장. 근데 저는 이제 뭐 전반적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운 게 우리는 지금 평균 나이가 80이라고 치면 저는 앞으로 30년 투표밖에 못 하거든요. 20대는 60년 투표할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의 20대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크가 되고 있고. 20대 남성. 예, 뭐 20대 남성이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건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한편으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러면서 문제 제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여가부하고 통일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극단적이잖아요. 폐지하자. 문제가 있다고 폐지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서 중에서 남을 부서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 없애야죠. 그래서 댓글 중에 보면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있으니까 환경부를 폐지해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말을 좀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정책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분노를 알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지. 그들의 감정을 갖다 부추기거나 이러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고용노동부, 고용과 노동을 함께 다루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고용은 없앱시다. 그건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김성현 대변인이 대선 경선에 나오시면. 네. 오늘 그 주제 중에 가장 두 분이 활발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조만간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중권 작가님이 섭외 좀 해주십시오. 전화할까요? 지난번에 토론 배틀 심사위원 받으려고 하는 거 제가 거부했거든요. 이번에 또 부탁을 거절했는데. 섭외됐답니다. 이제 두 분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함께 또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가부 문제 그리고 이 통일부 폐지 문제 지금 이 논쟁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욕했는데 큰일 났네요. 아무튼 두 분은 이제 정식 공약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감. 흔한 사기 사건인 줄 알았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이 태풍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드릴 말씀 이해는 더 이상 더 드릴 말씀 하셨잖아요. 현직 검사가 연루가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이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일은 큰 충격을 줬는데요. 여야를 막론한 유력 정치인들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추가적인 파장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사건, 여야 중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예, 가짜 수산업자 논란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자, 여야 어느 편이 더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김성희 소장부터 진단해 주세요. 언론과 검찰. 여야가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 뭐 이 업자가 한 100억 넘게 사기를 쳐서 80억 원치 슈퍼카드 사고 여기저기다 돈을 엄청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또 보도 내용에 보니까 한 중앙일간지에 사회부 이 법조팀 팀장이 이제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을 탈탈 털어야 된다라고 토론회까지 했던 분도 이번에 또 입건이 됐고요.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정치인들은 밥을 먹고 뭐 대계를 받고 뭐 이런 정도 과메기를 받는 정도였지 돈을 받거나 어떤 검사처럼 딸 학원비를 내달라고 말을 하거나 뭐 골프백을 몇백만 원짜리를 받거나 시계를 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 박영수 특검 포함해서 기자들도 슈퍼카 등의 편의도 제공받았고 현금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 참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가장 부패했다라고 검찰과 언론이 정치인을 공격했는데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었는지 본인들이 입증한 일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뭐 여야에 큰 타격이 있을 건 없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이 사람이 무슨 게이트급의 사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중에 누가 더 치명상을 입을 것인가? 상처를 입는다면? 뭐 상처를 입는 수준이라고 하면 야당이 조금 입을 텐데 야당이 조금 입을 크게 것이다. 입을 건 없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진중권 작가. 저는 뭐
일단은 뭐 7명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들은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28명까지 입건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여야 편 가를 것 없이 여기저기 두루 그 로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는 좀 예단할 수가 없고 다만 뭐냐면은 이 사안 자체가 뇌물죄가 돼야지 큰 사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준 대가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사건의 성격상 이 사람이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검사들, 경찰들, 뭐 언론인들 만나면서 두루 인맥을 과시하면서 그걸로 민간인 등 쳐가지고 하는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라기보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의 경우 이렇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대학교 이사장이 120억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무마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나서서 무마를 도와줬고 그 검사가 뭐 시계도 받고 지금 딸 학원비도 대주고 막 다 내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뇌물죄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또 큰 충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죠. 연루된 것으로 좀 드러나서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그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 특검인데 그 특검에서 또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좀 많은 분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김성애 소장? 한 열흘 정도 포르쉐를 빌리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구나. 그나마도 가장 조심하고 깨끗한 분이실 텐데도 참 뭐라고 실망을 했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런 가운데 야권에서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사면이고 일각에서는 또 옥중 구명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 논란이 있는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음성을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듣고 어떻게 여당에 좀 힘이 뭐랄까요, 좀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보도에 보면 2017년 출소 이후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주워 필 정도로 어려웠다는 분이라는 건데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건 파헤침되는 건데 지난번에 엑스파일 때 수류탄 이야기하셨던 김재원 의원의 그 고유의 합법 여기저기 수류탄 던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진중권 작가. 그 당시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졌으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절차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제 박범계 장관은 대대적인 검찰 조직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계표 검찰 개혁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사장이 부르면 가서 검사 데려가서 같이 골프 치고 밥 먹고 뭐 시계 받고 그냥 이런 게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감찰해야죠. 예, 진중권 작가. 뭐 감찰을 뭐 하는 건 뭐 상관없는데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뭐 영구혁명론입니까? 영구개혁론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자꾸 이걸 그냥 간단한 감찰 사안인데 이걸 또 검찰 개혁 이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케어를 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진중권 작가 여야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가요?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하. 그냥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그럼 같은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가짜 수산업자 논란 여야 모두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